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나이에도 여전히 제 일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평생 제 청춘을 다 바쳤던 작은 사업을 아직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들 이제 퇴직하고 손자들 재롱 보며 살 나이에 다니던 회사도 정리할 시기이지만 아직은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정해져 있는 정년 때문에 일을 정리해야 하지만 그나마 저는 제 사업이라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항상 일하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익숙해져서인지는 몰라도 일하는데 인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평생 일하고 살 팔자인가 봅니다. 여러분께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 일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기가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어떻게든 고등학교 때까지 끝마치게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제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어릴 적에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제 또래의 여학생들이 여고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교복 입고 깔깔거리며 학교 다닐 때 저는 눈물을 머금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푸른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해야만 했어요. 최종 학력 중졸이라는 남루한 제 배경은 항상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남들 앞에서 움츠러들게 하는 한마디로 제 약점이었습니다. 미숙 씨,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숙 씨가 어린 나이에 집안 건사하겠다고 동생들은 자기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걸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게 평생의 아픔이었던 일을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게 주어진 책임을 씩씩하게 다 해낸 자랑스러운 일로 축혀 세워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더 배우고 싶음에도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이런 아픔을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죠. 남편을 만나서 비로소 저는 중졸이라는 제 학력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작은 사업체라고는 하나 제가 한 기업의 어엿한 대표 노릇까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죠.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제 사업은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학력은 보잘것없어도 그 콤플렉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고 제 자존감을 드높여준 일이니까요. 객관적으로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지금 제게 시댁이 되는 집안의 형편이라고는 시집가기에 그리 훌륭한 조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복작복작 좁은 집구석이 터져나갈 만큼 식구가 많았던 저희 친정과는 달리 남편 집안 구성원은 아주 단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벌써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였고 부모라고는 호라비가 대신 시아버지 한 분이 전부셨죠. 남편의 형제도 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의 남편과는 20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는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게는 도련님이 되신 그 어린 남자아이를 처음 본 날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겨우 유치원생쯤 되었을까 하는 나이에 어린 도련님은 누가 보아도 다정한 어머니 손길을 타지 못한 아이티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성인이 된 지금도 몸집이 그리 큰 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또래보다도 한참 왜소한 모습에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바짝 긴장하여 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자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부모인 시아버지는 사실상 도련님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생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누뚱인 도련님을 낳게 된 이후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에게 제대로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몇 년을 앓다가 끝내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셨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신 소중한 아내를 잃게 만든 원인을 도련님이라고 생각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 도련님과 아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 도련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항상 객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고 특히나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도련님을 대하는 태도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겠으나 어찌되었든 그런 이유로 하나 남아있는 부모인 본인 아버지에게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던 도련님이었어요. 작은 자기 몸집보다 한참은 커 보이는 옷이나 처음 보는 어른에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태도나 여러모로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는 티가 많이 났죠. 물론 그런 한참 어린 남동생을 가엾게 생각한 남편이 가끔 집에 들러 도련님을 챙겨왔다고는 하지만 남편도 외지로 나와 직장 생활한다고 본가에는 달랑 시아버지와 도련님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타고난 성정이 다정한 편이라고 해도 그런 도련님한테 세심하게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보다도 못해 시아버지와 여러 번 다툰 것 같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도 남편에게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기는 했지만 막상 직접 얼굴을 보고 나니 더욱 눈에 밟히는 도련님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 보니 호칭이 도련님일 뿐이지 사실 그저 정이 고픈 어린아이일 뿐이었어요. 내 동생들이 그렇게 외롭고 돌봄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마도 그래서일 겁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도련님이 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되었을 때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여보, 우리 도련님 우리가 데려와서 학교 보내는 게 어때? 제가 먼저 한 제안에 오히려 남편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정말로 괜찮겠어? 당신이 워낙 이런 문제에 잘 외면하지 못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하고 저렇게 단둘이 놔두는 건 아니다 싶어. 내가 대단하게 엄마 노릇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적어도 시댁에 덜렁 놔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저를 바라보는 남편 표정이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라고 어떻게 저 어린 동생이 마음 쓰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차마 저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겠죠.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감사의 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이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지 나 정말로 잘 알아. 나 평생 절대로 당신이 나나 우리 형준이한테 해준 거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은혜라니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할 거 없다고 그러네. 남편은 자기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련님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때도 항상 제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런 사람의 어린 동생까지 기꺼이 품어줄 마음이 생겼겠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도련님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말이 형수님이지 이모뻘은 될 나이에 낯선 여자 어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게 낯을 가리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웠던 것과 달리 도련님은 쉽게도 제게 정을 주었습니다. 우선 자기에게 냉담한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도시의 형님네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부터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손길을 타게 되다 보니 오래전 남편이 어릴 적에 입었었던 창고에서 끄집어낸 낡은 옷가지가 아닌 제 몸에 딱 맞는 새 옷부터 입게 되어 행색부터가 달라지게 되었죠. 저야 집안에 어린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평생 그런 대우 받아본 적이 없었던 어린 도련님 입장에서는 그것부터가 호사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 도련님은 마치 어미닭 따르는 병아리처럼 제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아직 변성기조차 오지 않아 어린 티가 나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것도 그때는 어찌나 귀엽게 느껴지던지요. 비록 저희 친정에서는 아직 자기들 자식도 낳아 기르지 못했는데 덜컥 어린 시동생부터 맡아버린 저를 보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고 남편이 처해진 환경이 어땠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남편과 가족이 된 이상 그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제 부모에게 당연하다는 듯 부리는 때 한 번 부리지 않는 도련님이었어요. 형수님, 오늘은 뭐 해 먹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도련님, 저랑 같이 콩나물 다듬을까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식사 준비는 무슨 싶어 무조건 손사래를 쳤는데 자기가 도울 것이 없으면 오히려 시무룩해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껏 크면서 눈칫밥 먹은 세월이 길었을 테니 아무리 제가 하는 행동이 시아버지와는 달랐다 하더라도 눈치 보는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함께 둘러앉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식재료 손질 같은 것은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시간이 도련님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하루 종일 제게 이야기할 것들만 잔뜩 생각했는지 서툴게 콩나물 다듬으면서도 쉴 새 없이 종알종알 떠들어대는 도련님이었습니다. 옆집 재훈애는요, 지난 주말에 놀이공원에 갔다 왔대요. 저는 아직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봐서 애들이 자기는 어떤 놀이기구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어요, 도련님? 그렇게 도련님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잘 들어놓았다가 남편과 함께 셋이서 놀이공원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정말 평범한 부모와 어린 자식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쌓아간 추억이 많아지고 나니 정을 주지 않으려야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타고난 성미 자체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주고 마는 제 성격이었어요. 후에 남편과의 사이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도 도련님이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가기까지 정말 자식처럼 마음으로 보듬고 키웠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형수님이 엄마예요. 형수님 없으면 저 절대로 제대로 사람 노릇하면서 못 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취직하고 첫 월급으로 제 내복 사다 주며 도련님이 하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기대하고 도련님을 도맡아 키운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자기 진짜 친엄마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에는 가슴이 뭉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내가 나름대로 애는 썼어도 도련님 잘하면서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서운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속썩이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정말로 도련님한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타고난 가정환경이 불우하다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 부부 곁에서 잘 자라 이제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 뿌듯할 수가 없었죠. 비록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도련님까지 학교 보내고 교육시킨다고 남편이나 저나 고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고생을 싹 씻어줄 만큼 크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제가 도련님 장가가던 날 얼마나 감개무량했을지는 아마 자식 시집장가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진작 돌아가셔서 원래라면 횡했을 혼주석을 제 남편과 제가 채웠습니다. 본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저희 부부가 앉자니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게 단호하게 말하는 도련님이었어요. 형수님, 형수님이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시면 저한테 그 자리 채워주실 분이 또 누가 계시겠어요? 나이를 먹으니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도련님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도 또 눈물이 나오더군요. 도련님을 비롯한 저희 아이들 키우느라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 나름대로 사업을 꾸리느라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 노고를 알아주는 듯한 도련님 말에 지금까지의 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 어엿한 가장이 된 도련님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했어요. 도련님보다도 2살 아래인 제 손아래 동서는 후칭이 동서라서 그렇지 저희 첫째 딸하고는 몇 살 차이도 나지 않았어요. 손아래 동서라고는 해도 자식뻘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말은 동서 입장에서는 시집와 보니 자기 엄마뻘 되는 손이 형님이 생겨버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래가 손이 동서라는 자리가 그리 만만한 자리는 아니었겠죠. 그런데다가 도련님 유년 시절부터 성인 되어 독립하기까지 업어 키우다시피 한 형님이었으니 처음 시집온 동서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편치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진작 들었어요. 저야 워낙에 자식처럼 여기고 아꼈던 도련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도련님이 결혼하면서 신부로 맞이할 아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쉽게 다가가기에는 수월치 않은 나이차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동서 쪽에서 더 부담스러울 일이 맞겠다 싶어 저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잘하려면 지가부터 넉넉하게 여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업하면서도 겪어왔던 일이었기에 동서 만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안겨주며 동서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요. 형님,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제 맘에 쏙 드는 걸 고르셨어요? 우리 혜정이 말 들어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면서? 큰딸 찬스까지 빌려가며 백화점 명품관에서 장만한 목걸이였습니다.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었던지 눈을 떼지 못하고 펜던트를 쓰다듬는 동서를 보니 잘 골랐다 싶어 저도 모르게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동서의 친정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동서가 대학까지 마치기는 했지만 휴학을 여러 번 해야 할 정도로 학비를 번다고 고생도 꽤나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집 올 때도 그동안 번 돈 친정 형편 때문에 거의 챙겨오지도 못해서 신혼집에도 저희 부부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란 환경이 그렇다 보니 명품 구경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는 것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좋은 물건 제대로 된 것 하나 사서 오래 끼고 다니는 데는 그 정도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좋은 물건 하나쯤 가져보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기분 내고 싶을 때는 항상 그 목걸이부터 꺼내는 동서였으니 제 판단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저희 집에 자주 들르는 도련님과 동서였어요. 형님, 저 왔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까지 떠나시고 나니 사실상 동서 입장에서도 저희 집이 시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도련님이나 동서나 챙겨줄 시댁이 부재한 상황이니 집안에 남은 유일한 어른인 저희 부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도련님도 도련님이지만 동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뭐 그렇게 밥을 제대로 잘 챙겨 먹을 수 있겠어요? 저야 그 시절부터 애들 키우고 일한다고 돈 벌면서도 살림하는 일이 이골이 나 있었으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요? 제 일한다고 바쁜 와중에도 도련님과 동서 입맛에 맞는 반찬 부지런히 만들어 두 사람 손에 바리바리 들려보내곤 했습니다. 형님, 저희 형님 아니면 진짜 굶어 죽겠어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우리 형수님 음식 솜씨야 두말하면 입 아프죠. 나는 세상 어떤 산해진미를 가져다 줘도 형수님 음식만 못하다니까요. 하여튼 말은 저 둘이 저리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만 해도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반찬 만들고 있으면 옆에 여사 남편이 잔소리를 해대긴 했지만요. 이제 다 키워서 출가까지 시켜놨으면 쥐들 밥 챙겨 먹는 거야 알아서 하게 놔두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만날 받아먹을 줄이나 알았지 한번 제대로 대접을 안 하니 괘씸해서 그런다. 나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여나 도련님이랑 동서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 마누라 축날까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남편이라는 걸 알기에 크게 타박하진 않았지만 그건 제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저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주면 그것만큼 바랄 게 없었죠. 동서의 저에 대한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은 우연히 제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님 출신 대학이 어딘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나 대학 안 나왔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제 말에 동서가 흠칫하더군요. 괜히 실수했나 싶어서 제가 웃으며 농담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 클 때 우리 친정 형편이 정말 안 좋았거든. 학교 보내줄 만한 여력도 없어서 중학교 졸업장 받고는 제대로 학교 나가기도 어려웠어. 그럼 중졸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아니, 형님 사업도 하고 계셔서 저 당연히 대학 나오셨을 줄 알았어요. 사업이야 꼭 대학 졸업장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아마 남편 만나기 전 한창 학력에 관한 스트레스가 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질문을 받는 것 자체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일에도 인이 배겼죠. 그리고 사업하면서 실무자로서 업무를 해보니 현장에서는 일머리 좋은 것만큼 대우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일머리가 좋은 법도 아니고 고졸 출신이라고 해서 꼭 대졸 사원들보다 부족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 역시 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졸임을 굳이 부끄러워하며 감추지도 않았고 저희 직원들 역시 최종 학력과 상관없이 다들 잘 어우러져서 지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환경에 오래 처해 있었다 보니 저 중졸이라는 얘기 듣는 동서 반응이 어찌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동서도 그러리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주제가 나온 이후로 이상하게 동서가 학력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수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디서 회사 대표라고 소개할 때 중졸이란 말이 나도는 건 좀 불리하지 않겠어요? 지금 와서 다시 학교 다니기야 한참 늦은 나이라곤 해도 검정고시 정도는 칠 수 있을 텐데. 옆에서 동서랑 저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도련님과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남편이 잔뜩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나왔으면 대학 나왔지. 무슨 윗사람도 아니고 시험을 치네 마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또 그런다. 동서가 별 사감이 있어서 한 소리는 아닐 거야. 자기 딴에는 내 생각한다고 한 소리겠지. 생각해서 하는 소리기는 당신 감싸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해. 당신 중졸 이야기 나온 이후로
재수 씨 틈만 나면 자기 대학 얘기를 꺼내질 않나? 당신 중졸이니 뭐니 들먹거리면서 은근히 사람 속을 긁잖아. 어딜 손이 동서 무서운 줄 모르고. 남편을 달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낌새를 아주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학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는 동서 모습을 포착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영리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사람 겪어본 세월이 짧지 않은데 아직 한참 여물지 못한 동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전까지는 제가 이것저것 해주는 건 많으니 앞에서 살랑거리다가 학령 이야기 나온 이후로 은근히 저런 식으로 태도가 변했는데 괘씸한 마음이 아주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족한 부분 감싸주지 않으면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서딴에도 힘겹게 졸업할 수 있었던 대학 아닙니까? 애 많이 먹었던 만큼 동서 나름대로 보상 심리도 있었겠죠. 그렇다 한들 그걸 손윗동서인 제게 푸는 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형준이 그놈도 그래. 제처가 옆에서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제 형수를 그러고 있으면 따끔하게 주의를 주든가 해야지. 당신이 어디 보통 형수야? 그놈한테는 부모나 다름없는데.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형님이라고는 해도 시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런데도 어디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딜 내 마누라한테 함부로 굴려고? 그나마 잠깐 섭섭해지려던 마음도 남편이 저렇게 제 역성을 들어주니 금방 누그러지는 기분이었고요. 물론 서로 지켜야 할 선까지 넘어간다면 그것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선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다소 찝찝함이 남는 마음에도 따로 동서 행동을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명절 때였어요. 저희 애들도 대학 진학 문제니 해서 타지로 나가 있다가 돌아오게 되어 간만에 집안이 아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엄마, 삼촌네는 여태 안 와요? 그러게 좀 늦긴 늦는 것 같네. 제사 음식을 비롯한 명절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도련님과 동서였어요. 저번 달에도 우리 식구끼리 다 했는데 작은엄마 저번에도 늦었잖아. 그러지 마. 평소에 일하는 사람이니 이런 날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지. 일하느라 더 바쁜 건 엄마면서? 아무래도 자기 엄마 축나는 걸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제 엄마 끔찍이 여기는 큰딸이다 보니 자기 딴에는 자기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은 숙모에게 이래저래 서운한 감정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런 큰아이 심정이 아주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용인한 부분도 있었고 또 가족끼리 다들 잘 지내길 바랐기에 딸아이를 다독거렸죠. 그때서야 동서가 저희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아니 왜 도련님하고 안 오고 동서 혼자 와? 형님. 동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린 동서였어요. 저도 저지만 간만에 모인 식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에 다들 얼이 빠져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기분 좋아할 명절에 겪는 뜻밖의 사건에 저도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서럽게 울고 있는 동서 상태부터 추슬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쥐어주어 겨우 눈물을 먹게 한 동서를 방 한 칸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동서, 진정했으면 이제 얘기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실은 그게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동서가 우물우물 기어들어가는 말투로 설명한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동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투자처라며 정보를 물었다며 투자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감이 오시죠? 저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능력보다 무리한 투자를 감안한 탓에 지게 된 빚이 만만치가 않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서 상황이 뭐 얼마나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왜 동서만 온 거고? 그 사람 지금 받는 월급으로 해결하긴 턱도 없어서. 얼마 전에 지방에서 의뢰 들어온 건설 일하러 며칠 전에 벌써 내려갔어요. 그전에도 도련님이 결혼 준비하면서 급전 마련해보겠다고 무리하게 건설 일 받다가 다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 식구들 간담이 내려앉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 없는 일은 안 하기로 다짐을 받아두었는데 오죽이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게 힘든 일 하러 내려가서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차마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나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이러다가 진짜 얼마 버티지도 못할 거예요. 솔직히 제 자식들이라면 이런 사고치고 들어와서 제 부모에게 일이 난리치는 일이라고는 평생 버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 아이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를 친 모습에 순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친정 형편 별로 좋지 않아 돈 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는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그리 큰 돈을 잃을 수 있나 싶기도 했죠. 그렇다고 동서가 믿을 거 하나 없는 친정에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도 없으니 결국 올 곳은 저희 집밖에 없었겠죠. 결국 도련님이나 동서나 믿을 구석은 저희 부부뿐일 테니까요. 형님, 이런 부탁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한 것만 막아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렇게까지 제 앞에서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우리 큰딸뻘인 동서가 막막한 심정으로 토로하는 소리에 저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음이 흔들린 저는 동서에게 일단 1억을 빌려주기로 얘기를 마쳤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격해서 제 손을 부여잡는 동서를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도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싶어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니, 1억?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사람이 참 동서 듣겠어. 물론 적은 돈이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도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빌려주기에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아. 도련님도 지금 그 고생이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 사고는 지들이 치고 수습은 당신이 해줘? 최근 들어 여러모로 동생 부부에게 실망스러워했던 남편이기에 제가 돈 빌려주겠다고 했다는 소리에 그리 좋은 반응이 돌아오진 않더군요. 하지만 이미 해주기로 한 거 이거라도 도움이 되어서 얼른 상황이 일단락되었으면 했죠. 그렇게 한참 눈물 빼느라 기운 없는 동서에게 바리바리 해둔 명절 음식을 잔뜩 먹이고 잠까지 재워 달래놨습니다. 그렇게 동서 챙기는 저 보는 저희 식구들 눈길이 곱지만은 않았으나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달래놔야지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랑 차나 한잔 할까 싶어 늦은 시각에 불도 켜지 않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 평소에 잠이 들 시각인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베란다 쪽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실컷 먹고 푹 잠든 줄 알았는데 곳에 동서가께서 나와 있더군요. 아무래도 닥친 일이 무겁다 보니 동서도 잠을 깊이 자기 어려웠나 보다 싶어 동서에게도 차 한 잔을 권하려고 다가갔습니다. 동서는 혼자 있는데도 뭔가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통화를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당연히 돈 빌려줄 거라고 했지? 그 물러터진 성정에 잠깐만 살살 구슬리면 곧장 넘어올 줄 알았다니까.
역시 중졸이라서 그런가. 멍청해서 1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턱턱 내놓겠다고 하더라니까. 아까 낮에 제게 눈물로 읍소하던 게 언제였냐는 듯 악랄하게까지 느껴지는 동서의 말투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 귀로 들어놓고도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불쌍한 척 가여운 척을 있는 대로 다 하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빌더니 그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고마운 마음은커녕 어떻게 뒤에서 저렇게 사람 우습게 보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인간이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요? 중졸이라 멍청해서 그 큰 돈을 쉽게 턱턱 내놓는다고요? 건방도 이런 건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자기는 그 잘난 대학까지 나왔던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멍청하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싹 날려먹었답니까? 지금 진짜 멍청하게 누군데 감히 누구한테 건방을 떨어요? 사태를 실감하면 할수록 분노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눈에서 불이 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테라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동서의 손에 널린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차마 놀라서 제대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동서였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확인하려던 건 동서의 표정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리 괘씸한 소리를 내뱉은 동서를 결코 가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구와 이런 괘씸한 소리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때는 그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아마 속으로는 저도 예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이건 역시 제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확인을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동서에게서 빼앗은 전화기 화면을 보고 동서와 통화한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일 다 잘 풀릴 거라고 했지? 내가 잘 구슬려 보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뜯어낸 돈이 얼만데 어떻게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렇게나 물렁한지 자기 앞에서 살살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자기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줄 알았나 보지? 아, 애초에 1억을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얘기할 줄 알았으면 금액 더 뻥튀기 해서 더 뜯어낼 걸 그랬어. 이건 동서보다도 더한 인간이었습니다. 경솔하게 나불대는 주둥아리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차마 이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나긋한 말투가 아니라고는 하나 악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라고 해도 제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었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해 꼬질꼬질하던 꼬릴 적부터 손수 업어 키우다시피 하며 제가 사람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은 나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다며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바로 제 도련님이었으니까요. 항상 제게서 어떻게든 더 애정의 눈길을 받아보겠다고 애쓰는 도련님이었습니다. 자기 형인 제 남편보다 자기 아버지인 제 시아버지보다 제 눈치를 더 보며 농담 삼아 저를 엄마 불러대던 도련님이었어요. 내 앞에서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제 부친보다도 자기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발뻗을 수 있는 형수에게 잘 보이려고 마치 입안의 혀처럼 굴던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뒤에서는 제 마누라와 작당을 해 속으로 이렇게나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은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때로는 제 자식들한테보다 더 마음을 쓰며 도련님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아무 관련 없는 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었어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 법입니다. 저의 분노는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당한 것이었어요. 지금껏 속으로 그따위 생각하면서 날 뜯어낸 거였어? 내 앞에서는 내가 친엄마나 다름없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면서 가식을 떨더니 뒤로는 아주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예, 형수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을 사람 새끼라고 걷어서 키웠다니 내가 그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치가 떨릴 지경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고 니들을 걷어줄 거라고 생각해? 착각도 유분수지. 나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까지도 받아줄 정도로 니들 생각만큼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아서. 형님 잘못했어요. 제 눈앞에서 동서가 경악을 해 무릎을 꿇어 빌어도 수화기 너머로 애원하는 도련님이라는 놈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밤에 난데없는 시끄러운 소동에 온 가족이 일어나 베란다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다른 식구들까지 저 낯짝 두꺼운 내외의 추악한 행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당장 나가! 감히 내 집구석에서 기어들어와서 내 마누라한테 이따위 몹쓸 짓을 해놓고 어디 감히 내 마누라 재산을 노리고 내 마누라가 해주는 따신 밥을 얻어 처먹을 생각을 해! 당장 나가! 아주버님, 형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안 도와주시면 저희 이대로 정말 굶어 죽어요. 니들 같은 금수만도 못한 것들! 굶어 죽으면 차라리 속 시원한 일이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을 것들이 감히 은혜도 모르고. 저보다도 항상 자기 동생 내외 챙기느라 노고가 많았던 저를 항상 안타까워하던 남편의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그 자리에서 신발도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엄마, 저것들한테 절대로 10원 한 푼 해주지 마. 인간이면 저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온 가족이 분노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그간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키워주었다 한들 그 은혜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식구들 가슴에 생채기 낼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저한테서 목돈 뜯어내 자기들 사고친 건 무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동생 내외가 그 길로 지방에서 곧장 올라와 저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습니다. 형수님, 잘못했어요. 제발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형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형님. 왜? 니들끼리 짓거릴 때처럼 중졸 출신 멍청한 옆에 내니 뭐니 떠들어보지? 이제 와서 형수니 형님이니 해봤자 속으로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히 아는데 누굴 진짜 등신으로 보고 있어?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네 놈은 미친 게 틀림없다. 아니면 그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놓고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 너 잘 만났구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나도 이제 내 실속은 챙기고 살아야겠다. 나 우습게 여기는 년놈들 뭐 이쁘다고 먹이고 입혀놨는지 당장 니들 사는 집부터 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안 돼요, 형수님. 형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듯 한번 마음을 거둔 사람에게는 가차 없는 사람이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봐도 저들은 제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쏟아주었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껏 제가 내어준 사랑 도로 걷어들인다 한들 저들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해주었던 것들 철저하게 다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얘기가 오갔던 1억은 없던 일이 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저것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해주었던 것들, 신혼집에 보태주었던 것들 모조리 합쳐 살던 집에서 쫓아내고 그러고도 모자란 금액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가뜩이나 투자 실패로 탈탈 털린 상황이었기에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들 다 제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저 인간 먹이고 입힌 것들, 동서라는 인간 환심 사보겠다고 가지가지도 챙겨주었던 선물들까지 포함하면 뜯어내야 할 것들이 5만 가지는 되었겠지만 그런 자잘한 것들은 그냥 거지 적선해준 셈 치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로 진 빚이 큰데 이제 머무를 거처조차 없어진 시동생 내외였어요. 심지어 그 건설 일하고 있는 시동생의 직장도 남편과 제 쪽 인맥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까지 끊기자 그것들도 그만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 번 다시 제 집 앞까지 쫓아와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해도 마음이 꿈쩍하지도 않더군요. 남편이 물별하게 쓰레기 세례까지 줄 수 있는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고 난 후에야 겨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시동생 내외였어요. 그렇게 중졸이니 뭐니 무시하더니 중졸밖에 안 되는 내 도움 없이는 정작 빚 갚을 능력도 없구나. 이제 알겠니? 니들 같은 것들 우리 덕 안 봤으면 니들 주제에 이만큼 살지도 못했어. 그런 은혜도 모르고 어딜 감히 사람을 우습게 여겨. 니들 지금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 꼴된 건 다 니들이 자초한 일이니 두 번 다시 우리 식구들 앞에 그 뻔뻔한 낯짝 들이밀 생각 말고 여기서 인연 끊는 걸로 알라고. 형수님 제발. 형님. 마지막까지 절규하는 그것들과는 그것으로 온 식구들이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참 자기 복을 차도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효자 노릇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들이 제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만 했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믿을 구석은 저희 부부뿐인 것들이 저희가 해준 것까지 싹 거두어들이니 파산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반편이가 따로 없었죠. 그 비참한 꼴이 되었어도 정말 진심으로 자기들 잘못을 뉘우쳤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 더는 그들에게 감정 소비하지 않기로 작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안갚음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제 딴에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 탓에 쓰린 마음을 달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 다쳤을까봐 더 성심껏 제게 마음을 써주는 제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 덕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저 그들만 신경 쓰며 여전히 의욕적으로 제 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말솜씨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